힘이 없노? 반갑습니다. 좀 큰 소리로 인사하세요. 자, 191조. 안 반가운 모양이네, 전혀. 오늘 191페이지에 그 3절 부동산 입지 순정이죠. 어디 하는지도 모르나? 자, 191쪽에 3절 191페이지 아닙니까? 부동산 입지 순정. 이 부동산 입지 순정에서 여기는 이제 입지이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상업입지론하고 또 공업입지론 두 가지가 실려 있는데요. 상업입지론은 1년에 2문제 정도 고정적으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상업입지론이 가장 중요하고 그 193쪽부터 정리되어 있는 서비스업 입지론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상업입지론 상권에 관한 이론입니다. 거의 한 2문제 정도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공업입지론은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아요. 보통 한 3, 4년에 한 개 정도 이렇게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점을 상업입지론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시고 입지선정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 입지하고 입지선정은 다른 용어겠죠, 당연히. 자, 191쪽에 맨 아래 보면 입지하고 입지선정의 차이점. 입지는 위치 또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지? 위치 또는 장소니까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맨 아래 줄에 보면 입지는 위치나 장소를 의미하는 용어로, 이거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적 개념이죠. 움직임이 없는 거니까, 이제. 위치는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위치는 공간이 없고서는 성립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공간적 개념이에요. 근데 입지 선정은 위치를 선정하는 인간의 활동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위치를 선정하는 인간의 활동을 입지 선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움직임이 있는 동적 개념이고, 또 위치를 선정하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입지 선정은 시간적 개념과 공간적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 시간과 공간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 되겠고요. 뒷페이지에 넘겨서, 자, 입지 선정은 우리 지난주에 한번 정리한 게 있습니다. 입지 선정은 좁은 의미의 입지 선정이 있고 넓은 의미의 입지 선정이 있어요. 그지? 협의의 입지 선정을 입지론이라고 그랬고, 광의의 입지 선정을 적지론이다. 이 우리 앞에 토지의 특성에서 부동산에서 정리를 하고 온 겁니다. 좁은 의미에서 입지를 선정한다. 이 입지론은 좋은 위치를 선정한다는 뜻이고요. 좋은 위치를 찾는다 그런 뜻이고, 또 적지론은 이제 좋은 위치를 찾았으면은 그 좋은 위치에 적합한 용도를 선정하는 것. 이게 바로 넓은 의미의 입지 선정, 적지론이었죠. 자, 이 왜 구분하느냐? 이론적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위치는 한 번 잘못 선정하면 이동되지 않는다. 그래서 처음부터 좋은 위치를 찾자는 거죠. 그래서 입지론의 근거는 부동성이었고, 또 좋은 위치를 찾았으면 그 좋은 위치에 적합한 용도를 선정해서 토지를 이용해야 되죠. 토지는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 가능한 성격, 용도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거는 우리가 부동산에서 다 정리를 하고 온 겁니다. 지금 기억이 나야 돼요. 일반적으로 입지 선정이라고 하면은 이 협의의 입지 선정인 입지론을 곧 입지 선정 이렇게 통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입지론하고 입지 선정은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입지 선정의 근거 또는 입지론의 이론적 근거가 뭐냐? 그러면 부동성이 되는 것이고요. 적지론의 근거는 용도의 다양성이다 그런 뜻이죠. 우리 토지의 특성에서 정의를 한 온 거니까 기억이 나야 되겠고요. 자, 이제 193쪽으로 가서 이번에 서비스업 입지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입지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서비스업 입지론입니다. 서비스업 입지론을 상업 입지론 또는 뭐 상권에 관한 이론, 상권 분석 이론 아주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이 입지론에서 거의 매년 그냥 2문제 정도가 고정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게 이 상업 입지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 먼저 그게 이제 상권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상권,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인데 상권을 배후지라고도 합니다. 배후지 또는 상권 같은 말인데, 소비자를 흡인할 수 있는 지리적 영역, 또 뭐 상업 활동을 하는 지리적 구역,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상권의 개념이라든가 뭐 좋은 상권이라든가 상권의 측정 방법 이런 것들은 다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고, 그다지 크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고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상권에 관한 이론에서 이번에 상업입지론이 하나씩 순차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상업입지론이 10가지 가까운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올 건데요.
그 이론들의 요지를 비교를 하셔야 되고, 이 상권 분석 이론을 대표하는 이론, 상업이지 이론을 대표하는 게 중심지 이론인데, 중심지 이론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중심지 이론이 크리스탈러가 주장한 중심지 이론이고, 또 두 번째 중심지 이론이 4번에 가면 허프의 중심지 이론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업이지 이론을 대표하는 게 중심지 이론인데 두 개란 말이에요, 중심지 이론이.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탈러 이론하고 허프 이론이 대비가 돼 있어. 비교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상권 분석 이론을 대표하는 이론입니다. 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포스 원리에 기초를 두고, 포스 원리에 기초를 해서 그 한 도시에서 중심지가 기층수에 따라 분포하는 과정을 통해서 도시가 어떻게 형성돼 가는지, 이 도시의 형성 체계를 입증하고자 했던 아주 포괄적 관점의 이론. 그래서 이 크리스탈러 이론은 한 도시의 형성 체계를 입증하고자 했던 이론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거시적 관점의 이론이다. 그래서 거시적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크리스탈러 이론을. 근데 나중에 정리해 보면 알겠지만 이제 허프는 소비자의 심리 상태만을 반영해서 이론을 전개했기 때문에 마음속만을 들여다보고 전개한 이론이다. 그래서 허프 이론은, 허프의 중심 이론은 미시적 이론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비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 크리스탈러는 포스 원리의 기초를 두고 이론을 전개했는데, 이 포스 원리라는 게 뭐냐? 한 도시에서 중심지는 기층성에 따라서 저차원 중심지, 중차원 중심지, 고차원 중심지로 기층성에 따라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차보다는 중차, 또 중차보다는 고차가 규모가 더 크고 기능이 다양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차나 중차는 고차에 포섭을 당한다. 이게 바로 포섭 원리예요. 자, 쉽게 표현해서 이제 저차 중심지는 아주 규모가 적고 기능도 다양하지 못한 뭐 구멍가게나 슈퍼마켓 또는 뭐 편의점 이런 걸 연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중차 중심지는 편의품이나 슈퍼마켓 구멍가게보다는 규모가 좀 더 크고 기능도 다양한 마트라든가 할인점을 연상하시면 되겠고, 또 이 고차 중심지는 이제 마트보다도 규모가 더 크고 기능이 더 다양한 백화점, 이걸 연상하시면 좀 쉽게 비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학교로 비교하면은 이제 저차 중심지는 초등학교, 중차 중심지가 중고등학교, 뭐 고차 중심지가 대학교, 이렇게 비교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고차 중심지가 아무래도 저차보다는 고차가 규모도 더 크고, 그죠? 규모가 당연히 크겠죠. 그리고 또 기능도 다양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규모나 기능면에서 저차는 고차에 포섭을 당한다. 이게 바로 포섭 원리예요. 그래서 그 포섭 원리의 기초를 해서 한 도시에서 중심지가 이렇게 기층성에 따라 저차, 중차, 고차로 분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심지가 각 중심지가 이제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저차 같은 경우는 고차 근처에 가서는 경쟁 자체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고차 근처에는 입지를 안 하면서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상권에 입지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중심지의 분포도에 따라서 한 도시가 형성돼 가더라. 이 중심지의 분포도에 따른 도시의 형성 체계를 입증하고자 했던 아주 포괄적 관점의 거시적 이론이 크리스탈러의 중심 이론인데요. 이 중심 이론은 재화의 도달 거리와 최소 요구치의 관계에 따라서 이론을 전개한 겁니다. 근데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화의 도달 거리가 최소 요구치보다는 반드시 클 때 중심지가 성립한다. 그 전제하에 이제 전개된 이론이 중심지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소 요구치보다는 재화의 도달 거리 또는 이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도 합니다. 재화의 도달 거리가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하는데 이 최소 요구치는 중심지가 기능을 유지하고 전류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고객수, 그런 뜻이에요. 이 중심지가 기능을 유지하고 전류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고객수를 최소 요구치라는 것이고요. 재화의 도달 거리는 중심지까지 소비자가 이동해 올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그런 뜻입니다. 중심지까지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러 이동해 올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를 재화의 도달 범위 또는 재화의 도달 거리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 지금 조그마한 중심지가 한 게 있어요. 자, 근데 이 중심지가 이제 존립하고 기능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자, 이 파란 범위에 있는 소비자들이 찾아와서 물건을 구매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 파란 범위가 중심지가 기능을 유지하고 존립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고객수라는 뜻이죠. 바로 이 파란 범위가 뭐가 될까? 최소 요구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중심지가 기능을 유지하고 존립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고객수. 이 범위를 이제 최소 요구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심지까지 소비자가 이동해 와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그걸 바로 재화의 도달 거리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중심지까지 소비자가 이동해서 물건을 구매하러 최대한 소비자가 찾아올 수 있는 범위가 요거 노란 범위다. 그렇다면 이 노란 범위가 바로 뭐가 되느냐? 재화의 도달 거리가 되는 거죠. 그죠? 중심지까지 소비자가 이동해 올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이게 바로 노란 범위예요. 그런데 이 중심지가 기능을 유지하고 존립하기 위해서 최소한 파란 범위에 있는 소비자들이 찾아와서 물건을 구매해야 된다. 그러면 이 파란 범위가 최소 요구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대한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해서 찾아올 수 있는 거리가 재화의 도달 거리인데 그 범위가 이 최소 요구치보다 좁아가지고 흰 범위밖에 되지 않는다면 중심지는 기능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다죠. 최소 파란 범위에 있는 소비자가 찾아와서 물건을 구매해야 돼요. 이게 최소 요구치인데 최대한 소비자가 찾아와도 흰 범위에 있는 소비자밖에 찾아오지 않는다면 이 중심지는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 최소 요구치보다는 재화의 도달거리, 이 재화의 도달거리가 더 커야 중심지가 승리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 노란 범위가 이제 재화의 도달거리요. 최대한 소비자가 찾아와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범위예요. 그럼 이 범위까지는 소비자가 찾아서 물건을 구매하니까 매출이 발생하겠죠. 그죠? 근데 이 범위를 벗어나면은 소비자가 찾아올 수가 없는 거지. 재화의 도달 범위를 벗어나면, 그지? 그러니까 이 범위가 이제 여기까지가 매출이 발생하는 최대한의 범위가 됩니다. 그럼 이 범위 이후부터는 매출 자체가 없으니까 판매량이 뭐다? 0이 되는 겁니다. 판매량이. 바로 이렇게 판매량이 0이 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뭐란다? 재화의 도달 거리라고 하고요. 이 재화의 도달 거리가 최소적보다 반드시 커야만 중심지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지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재화의 도달 거리가 최소적으로 커야 된다.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재화의 도달 거리가 7글자야, 그제? 최소 요구치는 5글자고, 글자 수가 많은 게 당연히 커야 되는 거죠. 7글자, 5글자보다 클 때 중심지가 승리하게 됩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크루살드 이론에서 미음 지문을 보면은요, 미음 지문에 한 도시에서 중심지가 한 개만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 또 대도시 같은 경우는 중심지가 여러 개로 복수로 여러 개의 중심지가 생겨나겠죠. 만약에 중심지가 하나만 형성된다면 원형으로 형성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심지가 딱 한 개만 형성될 때는 원형으로 이렇게 형성되면은 모든 영역의 서비스가 다 도달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심지가 여러 개로 복수의 여러 개의 중심지가 생겨날 때는 원형으로 형성되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림이 3개가 나와 있는데, 그지? 맨 앞에 그림을 보면 원형이잖아. 중심지 형성 형태가 원형인데 여러 개다 보니까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중심지가 여러 개가 형성돼 가는데요. 원형으로 이렇게 형성되니까 이렇게 B금지 부분이 나타났죠. 이렇게 이제 B금지 부분. 이 부분은 이제 뭐냐? 서비스가 도달하지 않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있으니까 좋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그림을 봐도요. 두 번째 그림도 중심지가 역시 여러 개로, 복수로 여러 개가 형성돼 있는데, 원형으로 이렇게 형성되니까 역시 또 B금지 부분이 또 나타났죠. 그죠? 그 부분은 뭐냐? 불필요한 경쟁이 야기되는 지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심지가 한 도시에서 여러 개로 형성될 때, 복수의 중심지가 형성될 때 원형으로 형성되면은 서비스가 도달하지 않는 영역도 있고, 또 불필요한 경쟁이 야기되니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으로 형성돼서는 안 되고, 복수의 여러 개의 중심지가 생겨날 때는 마지막에 있는 그림처럼 정육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어야, 정육각형 모양을 딱 이루니까 모양이 마치 벌집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벌집형처럼 이렇게 정육각형 모양을 이루니까 B금지 부분이 전혀 없죠. 그 얘기는 이제 모든 영역의 서비스가 다 도달하면서 경쟁이 최소화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심지가 한 도시에서 한 개만 형성될 때는 원형으로 형성되는 게 이상적인 형태가 된다. 그러나 복수의 여러 개의 중심지가 생겨날 때는 정육각형 모양을 이루면서 벌집 형태를 이룰 때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된다. 자, 이것도 기억을 해놔야 되겠고요. 이 크루살드 중심지론의 요약이 B업 지문에 나와 있어요. B업 지문에 A, B, C, D, E, F, G 뭐 여러 개의 지문이 있는데, A, B, C, D 4개 지문하고요. A, B, C, D 4개 지문하고 F 지문을 체크합니다. 5개 지문을 기억하셔야 되겠네. 자, 중심지가 한 도시에서 계층에 따라 저차, 중차, 고차로 분포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차 중심지보다는 고차 중심지가 규모가 더 크고 다양한 기능을 가지게 되죠. 기능이 다양하다는 거다, 이제.
그래서 규모나 기능면에서 고차는 저차를 포섭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포섭 원리예요. 고차 중심이는 저차보다는 규모가 크고 다양한 기능을 가진다. 그리고 중심지수가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피라미드형을 이루게 됩니다. 자, 저차에서 저차, 중차, 고차, 이 저차 중심에서 고차 중심으로 갈수록 피라미드형을 이룬다. 그 얘기는 고차 중심에는 개수가 몇 개가 없고 저차 중심에는 개수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대구시를 놓고 봐도 그죠? 대구시에 백화점과 같은 고차 중심지가 뭐 한 5개 정도 있다. 백화점이. 그 마트나 할인점, 중차 중심에는 50개도 넘을 거고요. 또 슈퍼마켓과 같은 구멍가게 이런 저차 중심에는 500개도 넘을 거예요. 그죠? 개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중심지 숫자가 피라미드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역삼각형이 아니고 그죠? 그럼 피라미드형이다. 그 얘기는 이제 고차는 몇 개가 없고 저차는 개수가 아주 많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저차는 워낙 개수가 많으니까 저차와 저차 간의 거리는 가깝다 이 말이죠. 그죠? 구멍가게 슈퍼마켓은 100m, 200m 아니라 한 개 한 개씩 형성돼 있지. 거리가 가까워요. 근데 고차는 몇 개가 없지. 그러니까 고차와 고차 간의 거리는 멀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저차 중심지는 규모나 기능면에서 이미 중차에도 포섭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차에도 포섭을 당하는 저차 중심지가 고차 근처에 간다. 굉장히 안 되겠지. 더 규모가 크고 기능이 더 다양하니까. 그러니까 고차 근처에 입지를 해서는 생존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포섭을 당해버리고. 그리고 그래서 생존할 수 없고 포섭을 당하지 않아야 하니까 저차 중심지는 고차에 입지를 안 하려고 하겠지. 고차 근처에는. 그래서 이 저차 중심지는 고차 근처로 갈수록 입지를 안 하니까 분포도가 줄어든단 말이야.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 D 지문이 포섭 원리를 설명하는 핵심이 되는 지문입니다. 중차원 중심지가 포용하는 저차원 중심지의 수는 고차 중심지로 갈수록 분포도가 더 줄어든단 말이야. 늘어나는 게 아니고. 왜 줄어들어? 고차 근처에는 입지를 해봐야 생존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입지를 안 하니까 분포도가 당연히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F에 한 도시에서 중심지의 숫자나 모양이 뭐에 따라 결정되느냐? 바로 시장 원리, 그리고 교통 원리, 행정 원리 세 가지에 의해 영향을 받아 중심지의 숫자나 모양, 위치가 결정됩니다. 즉 각 중심지가 포섭을 당하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 최소 요구치를 확보한 시장 상권에 입지를 내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슈퍼마켓과 같은 조그마한 구멍가게는 그죠? 소비자가 한 달에 100명만 찾아도 생존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소비자가 100명 찾아올 수 있는 위치면 어디든지 입지가 가능하겠죠? 근데 백화점과 같은 고차 중심지가 소비자가 한 달에 100명 찾아올 수 있는 위치에 입지해서는 생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최소한 한 달에 뭐 10만 명 이상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상권에 입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최소 요구치를 확보한 시장 상권에 입지를 하면서 중심지 위치나 숫자, 형태가 결정되는 거죠. 또 소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편의 관계에 따라서도 중심지 위치나 형태가 달라지죠. 숫자도 달라지고. 그리고 한 도시의 행정 계획에 의해서도 중심지 수와 모양이 영향을 받아 결정되는 겁니다. 즉 이 백화점과 같은 고차 중심지가 공업지역에 입지할 수 있습니까? 입지를 할 수가 없지. 그럼 백화점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에 입지해야 돼? 상업지역 중에서도 무슨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에 입지를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한 도시의 행정계획에 따라서 용도지역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거기에 따라서도 중심지의 위치나 형태가 다르게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지의 숫자와 모형, 위치, 형태가 바로 시장, 교통, 행정원리 이 세 가지에 의해 영향을 받아 결정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크루스탈르는 한 도시에서 중심지가 기성지에 따라 분포하는 과정을 통해 그 도시가 어떻게 형성돼 가는지 이 도시의 형성 체계를 입증하고자 했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포괄적 관점에 거시적 관점의 이론이 크루스탈르 이론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흡부 이론하고 대비해서 이제 비교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상권 분석 이론이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자, 이 인력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죠?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 만유 인력이나 소매 인력이나 똑같이 인력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죠?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을 응용한 겁니다.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을 응용해가지고, 지금 두 중심지가 서로 경쟁하고 있는 두 중심지가 있어요. A 중심지하고 B 중심지가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두 중심지 상환에 소비자를 어느 정도 끌어가서 상권의 경계점이 어느 정도 지점에서 결정되는가를 만유 인력 법칙을 응용해서 설명한 게 바로 소매 인력 법칙이에요. 자, 우리가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을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죠?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이 뭐냐? 자, 이 두 물체가 있어요. 인력이라는 게 뭐냐면 인력이 서로 끌어다니는 힘 이런 뜻입니다. 요 두 물체가 있으면 이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다니는 힘이 다르게 결정되겠지. 근데 이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다니는 힘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 두 물체의 질량의 크기, 그러니까 무게죠, 무게. 두 물체의 질량의 크기는 비례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두 물체 간의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해서 결정된다. 이게 만유인력 법칙이에요. 그 만유인력 법칙을 응용해가지고 이 경쟁하고 있는 두 중심지 상환에 소비자를 어느 정도 끌어가서 상권의 경계점이 어느 정도 지점에서 결정되는가를 입증을 했는데, 자, A하고 B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 중심지예요. 이게 이제 경쟁하고 있는 점포일 수도 있고 A, B가요. 또 경쟁하고 있는 도시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대구시하고 바로 인접하고 있는 경산시라든가 이런 경쟁 도시일 수도 있고 경쟁 점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지 이 크기가 똑같잖아 지금 A하고 B가, 그죠? 그럼 소비자를 각각 절반씩 걸어가요. 그럼 상권의 경계는 정중에서 경계점이 결정되는 거죠. 중심지 크기가 같다면. 그런데 중심지 크기가 서로 다르다면 경계는 중앙이 될 수가 없겠죠. 이 그림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A 점포가 B 점포보다 A 중심지가 B보다 2배 정도가 크단 말이에요. 2배. 지금 B보다는 A가 지금 2배 정도 크잖아요. 그럼 중심지 간의 경계는 중앙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큰 중심지가 소비자를 더 많이 끌어가면서 작은 중심지의 상권을 계속 침범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중심지가 계속 쇠퇴하고 큰 중심지의 상권이 계속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중심지는 큰 점포가 아닌 작은 점포, 작은 중심지에 조금 가까이 경계점이 결정이 되는데, 이 큰 점포의 상권과 작은 점포의 상권 비율이 몇 대 몇이 되느냐? 자, 지금 A가 B보다 몇 배 크다? 2배. 2배가 크면 요 배수만큼 루트를 씌워주면 돼요. 그러니까 2배가 크면 루트 2대 1 비율이 되는 거고요. A가 만약에 B보다 3배가 크다. 그러면 루트 3대 1 비율. A가 B보다 4배가 크면 루트 4대 1 비율이 됩니다. 그럼 지금 A가 B보다 2배가 크니까 루트 2대 1이지, 그죠? 루트 2의 값이 얼마야? 약 1.414니까 A가 2배가 크다면 대충 1.4대 1 정도 비율로 상권의 경계점이 결정되더라 그 말입니다. 왜 이런 비율이 되느냐? 바로 인력 법칙 때문에 그래요. 자, 조금 전에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이란 두 물체 간 서로 끌어다니는 인력, 이게 뭐에 따라 결정된다 그랬냐? 이 두 물체의 질량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해서 결정된다 그랬죠? 그걸 그대로 응용한 거야. 그러니까 두 중심지가 있다면 두 중심지의 크기에는 비례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점포 같으면, 그죠? 매장 크기죠, 매장의 크기. 또 도시라면 도시의 인구수가 되는 겁니다. 상점의 크기나 매장 크기, 상점 크기, 또는 도시라면 도시의 인구수, 이게 같은 말이에요. 상점이라면 상점의 크기가 되는 거고, 경쟁하고 있는 게 도시라면 도시의 인구수가 되는 겁니다. 이 인구수, 상점의 크기에는 뭐한다? 비례해서 결정이 되고, 그리고 두 중심지 간 거리의 제곱, 거리가 아니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수식화 시켜서 풀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 상권의 경계가 2배 차이라면 루트 2대 1, 3배면 루트 3대 1이니까 약 1.7대 1 비율이 됩니다. 그리고 A가 B보다 4배가 크다. 그러면 루트 4대 1이에요. 루트 4의 값이 2니까, 그지? A가 4배 크면 2대 1 비율로 상권의 경계점이 결정된다. 이게 바로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을 응용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 되겠고요. 이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그대로 응용해가지고, 레일리가 이제 두 중심지 간의 상권의 경계, 이 분기점이 어디에서 결정되는가, 이걸, 점포의 크기에는 비례, 즉, 인구수에는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결정된다. 이걸 밝혀냈잖아요. 그죠? 근데 밝혀냈는데, 왜 또 이런 비율이 나오는가를 수식화 시켜가지고, 이 경계점을, 분기점을 다시 도출한 게,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레일리가 이제 인구수에 비례해서 결정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결정되니까 상권의 크기가 A가 B보다 2배가 크면 루트 2대 1, 3배가 크면 루트 3대 1, 4배가 크면 루트 4대 1 비율이 된다. 이걸 밝혀냈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이제 2배가 크면 루트 2대 1이니까 약 1.4대 1 비율로 상권의 경계점이 결정됐죠. 근데 이 1.4대 1 비율이 나온다는 걸 다시 수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분기점을 또다시 도출한 게 컨버스예요. 그러니까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레일리의 소매 일러프하고 똑같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왜 이 수치가 나오는가를 수식화시켜서 분기점을 도출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A하고 B 경쟁하고 있는 두 중심지가 있어요. A, B 두 개가. 근데 두 개가 있는데 이 A하고 B 두 중심지 간에 상권의 분기점이 어느 정도 지점에서 결정되는가 이걸 수식으로 만들어서 풀었단 말이야. 근데 풀어보면 요 답이 똑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답을 도출할 때 공식을 새로 하나 만들어낸 거야. 항상 분기점은 작은 점포, 이 A로부터의 분기점이 계산되는 겁니다. 작은 점포로부터, 큰 점포가 아니고 작은 점포로부터 분기점을 계산할 때 어떻게 분기점이 계산되느냐. A에서 B까지의 분기점은 A에서 B까지의 전체 거리를 1 플러스 루트, 오늘 루트 더럽게 많이 나와요. 루트, 큰 중심지의 크기를, 큰 점포의 규모를 작은 점포의 규모로 나눈 값. 이게 이제 상권의 분기점으로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요 공식에 대입해서 풀어보면은요, 요 레일리의 소밸류하고 똑같은 답이 당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공식을 한 개 만들어 놨으니까 또, 얘 성의를 봐서라도 큰 버스인지 뭐 작은 버스인지, 그죠? 이러면 성의를 봐서라도 또 한번 풀어는 봐야 되겠죠, 그죠? 자. 버스가 다 크지, 큰 버스지, 작은 버스가 있단 말이야. 이름도 자석이 마음에 안 드는 게, 괜히 공식을 한 개 만들어가지고, 공구를 늘려놓고, 개새끼. 마음에 아주 안 드는 애예요. 근데, 그것도 한번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지? 그게, 196쪽인가, 거기 보시면, 우리 시험에 나왔던 길잡이 문제가 있어. 그 196페이지가 예? 네, 요즘은 이제 가급적이면 수업 중에 욕을 좀 안 하는데 그죠? 예? 그 유튜브에 강좌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죠? 혹시 또 저 새끼 욕한다 이래가지고 악플 달릴까 싶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욕도 못 하고 참 요즘 조신하게 수업하는 중이다 지금 그죠? 굉장히 불안하네. 그렇다고 뭐 제가 뭐 그 유튜브 올라간다고 원래 하던 욕을 안 하겠어요. 그죠? 어차피 할 거 해야지. 그죠? 이 자식이 애가 마음에 안 들어. 자, 거기 196페이지에 그 우리 시험에 18회 때인가 뭐 출제된 기출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어느 도시에 지금 A, B 두 개의 쇼핑센터가 있다 그랬습니다. 어느 도시에 A, B 두 개의 쇼핑센터가 있는데 이 두 쇼핑센터 간의 거리는 8km다 그랬죠. 8km. 8km 이거. A 쇼핑센터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B 쇼핑센터의 면적이 9000제곱미터일 때,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을 이용하여, 상권의 분기점이 어디에서 형성되는지를 도출해봐라 그래서. 분기점을 계산해봐라 그랬죠. 그럼 여기 그대로 그냥 대입하면 돼. 자, 분기점이 A, B 전체의 거리를 1 플러스 루트 큰 규모 나누기 작은 규모입니다. 그럼 A에서 B까지 거리가 몇 킬로? 8km 떨어져 있죠. 8km 나누기 1 플러스 루트 큰 점포의 규모가 얼마야? 9,000. 작은 점포의 규모가 1,000. 그럼 루트 1000분의 9,000이니까 그럼 이제 8 나누기 1 플러스 루트 1000분의 9,000은 루트 9죠. 루트 9의 값은 3이잖아. 그지? 그럼 분모가 4니까 4분의 8이면 얼마? 2km 떨어진 점이 분기점이 되는 거죠. 이 전체가 이제 8km니까 A로부터 2km 떨어진 지점. 약 2km 떨어진 요 지점이 이제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에서 분기점이 2km 떨어져 있으니까 요 분기점에서 B까지 거리는 몇 킬로가 되는 겁니까? 전체가 8km니까 8에서 2 빼면 6km가 되겠죠. 그것도 뭐 계산해야 됩니까? 진짜 빨리빨리 좀 해봐. 그러니까 이제 A에서 분기점까지가 2km니까 전체가 8이면 분기점에서 B까지는 6km가 되는데 A하고 B 중에 뭐가 커요? 지금 B가 훨씬 크죠. 그러니까 큰 점포의 상권이 확대되고 작은 점포의 상권이 축소됐죠. 근데 6대2 같으면 몇 대 몇이야 이게? 3대1하고 똑같은 거죠. 6대2나 3대1은 같은 건데 자, A보다 B가 지금 몇 배 큽니까? A의 면적이 1000인데 B의 면적이 9000이에요. 그죠? 그럼 레일리의 소멜러프치에 따르면 이게 A가 B보다 2배가 크면 배수만큼 루트를 씌우라 그러지? 2배가 크면 루트 2대1, 4배가 크면 루트 4대1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A보다 B가 몇 배 크다? 9배가 크지? 9배가 크면 루트 9대1 비율이 되겠죠? 9배니까 루트 9에요, 루트 9. 루트 9대1이 되는데, 루트 9의 값이 3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3대1 비율이 되죠? 큰 점포의 상권이 3, 작은 점포의 상권이 1. 이렇게 해서 3대1인데, 만약에 A에서 B 전체까지 거리가 4km야, 4. 4km라면 3대1이 되겠죠? 2하고 3 합치면 4가 되니까, 그지? 근데 전체가 8km지. 그럼 이 3대1을 2배로 늘리면 돼.
3의 2배가 6이고 1의 2배가 2 아닙니까? 이제? 이 배수만큼 계속 이렇게 늘려가면 똑같은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가 만약에 4kg 같으면 분기점은 여기서부터 1kg 뜨는 점이 되겠죠? 1대 3이 돼야 4가 되니까 합치면. 근데 8kg니까 4의 2배잖아. 그럼 1대 3을 2배로 늘리면 돼요. 그럼 2대 6이니까 분기점이 2kg 뜨는 점이 된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A보다 B가 몇 배 크냐? 9배가 크잖아요. 1000에 9배가 9000이니까, 그지? 그럼 요 배수만큼 루트를 씌워주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9배니까 루트 9대 1이니까 루트 9의 값이 3이잖아요. 그래서 3대 1 비율이 됐죠. 이거하고 똑같은 답이 당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이 답이 나오는 걸 수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답을 다시 도출했기 때문에, 똑같은 결론이 나오게 돼 있죠. 결론은 똑같습니다. 다만, 왜 이런 답이 나오는지를 이렇게 수식화시키는 게 컨버스예요. 그러니까, 이 수식으로 안 만들어줘도 우리 다 알아, 그죠? 9배 같으면 루트 9대 1이니까 3대 1이 된다. 이거 다 알고 있는데 왜 이게 또 공식을 만들어가지고 공부거리를 늘려놓고 그래. 마음에 안 든다니까, 자식이. 똑같은 답이 나오는데 이 공식이 기억나서 이걸 풀어도 되고요. 이 공식이 기억이 안 나도 상관없어요. 기억이 안 나도 배수만큼 몇 배가 큰지를 따져가지고 배수만큼 루트를 씌워주면 돼. 에? 그래가지고 분기점을 도출해도 되겠죠? 똑같은 답이 나오니까. 알겠죠, 이거는? 18회 때 딱 한 번 계산 문제를 줄 때 되지. 다시는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면 되잖아. 이거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그죠? 레일리 1, 2부자고 똑같은 답이 나오는데, 자주 시험에 낼 그런 필요는 없는 거고요. 진짜 매년 계산 문제를 줄 때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냐. 네 번째. 바로 허퍼의 중심지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상권에 관한 이론을 대표하는 게 중심지 이론인데, 이 중심지 이론은 크루살리의 중심지 이론도 있고, 허퍼의 중심지 이론도 있다 그랬죠. 그죠? 중심지 이론이 두 개니까 이론 이름이 똑같잖아요. 구분이 안 되지. 그래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허퍼의 중심지 이론은 중심지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용어를 더 많이 써요. 중심지 이론을 소매지역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또 이거는 대도시 거주자들이 어떻게 확률적으로 물건을 구매하는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확률적으로 이론을 정의하거든. 그래서 이걸 확률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또 역시 허프의 중심 이론도 뉴턴의 만우 인력 법칙을 응용했어요. 그래서 이 허프의 이론을 중력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중력, 인력 다 같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용어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확률 모형입니다. 확률 모형. 그래서 그냥 허프의 중심 이론은 통상적으로 그냥 허프의 확률 모형 이렇게 통용을 하거든요. 왜 이걸 확률 모형이라 하느냐. 허프는 대도시입니다. 소도시가 아니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소비자들, 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확률적으로 어떻게 상품을 구매하는지,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개성을 본 거예요. 개성. 소비자의 개성. 다른 말로 바꾸면 소비자의 행동과 태도, 이 행태에 주안점을 두고 이론을 정의한 겁니다. 근데 이 대도시 소비자들이 확률적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행동과 태도, 이 소비자의 개성을 보니까 소비자들은, 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은 어느 한 개 점포에서 물건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여러 개 점포를 다니면서 이제 다목적 구매를 하는 거죠. 그죠? 여러 가지 목적으로 물건을 구매하려 되는데, 이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행동과 태도를 보니까, 첫째는 거리는 가까운 점포를 좋아한다. 거리가 가깝다면 편리하고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째는 가까운 점포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고, 또 두 번째는 점포의 규모는 클수록 좋아하는 거죠. 규모가 크면 클수록 고차 중심지수로 다양한 기능을 취급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차나 중차에서 취급하지 않는 상품을 고차에 가서는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소비자들은 이렇게 거리는 가깝고 규모가 큰 점포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입각해서 물건을 구매하다 보니까 이게 도시가 소도시가 아니고 대도시 같으면 중심지도 무수히 많은 여러 개의 중심지가 생겨나겠죠. 그죠? 아주 많은 중심지가 생겨납니다. 여러 개의 중심지가 생겨나는데 고차 중심지, 중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 또 중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 중차 중심지, 이렇게 아주 많은 중심지가 생겨나겠죠. 뭐 구멍가게, 슈퍼마켓, 뭐 편의점, 마트, 백화점, 별별 중심지가 다 있잖아, 대도시 가면. 그죠? 근데 지금 소비자들이 여기에 거주를 하고 있어. 여기가 이제 대도시에 거주하는 소비자의 거주 지역이에요. 근데 대도시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확률적으로 어떻게 물건을 구매하는가를 보니까 거리는 가까운 걸 좋아하고, 또 점포의 크기는 클수록 선호하는 경향이 높았잖아요. 이 두 가지에 입각해서 물건을 구매했지. 그래서 첫째는 가까운 걸 좋아하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 이 말이다. 응?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죠. 근데 점포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저차 중심이나 중차 중심보다는 고차 중심이가 규모도 크면서 기능이 다양하지. 그러니까 저차나 중차에 취급하지 않는 물건을 고차 중심에는 취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차 중심지가 적당한 거리에 고차 중심지가 있다. 그러면 이 가까이 있는 인근에 있는 저차 중심지를 지나쳐서 고차까지 가서 물건을 구해와요. 그럼 이 가까이 있는 저차 중심지를 지나쳐 버린다면 여기는 상권이 형성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이제 공통적으로 한 개의 상권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 소비자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소비자의 기호라든가 또 소비자의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또 소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편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참조해 가지고 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선택된 상품을 여기도 취급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차 중심지에서 취급하는 물건을 여기도 갖다 놔라는 거죠. 자, 저차 중심지나 중차 중심지에 가면 물침대라든가 디지털 TV 이런 거 없죠. 그죠? 슈퍼마켓 가면은 뭐 담배, 맥주, 우유, 요구르트, 라면땅 이런 거밖에 없단 말이야. 그지? 마트에 가도 물침대 있습니까? 없지.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 디지털 TV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살려면 고차까지 가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데도 그 소비자가 원하는 전문품을 취급하는 거지. 고차 중심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근데 그러면 이런 데 가서 또 물건을 구매하죠. 그래야 여기가 한 개의 상권으로 형성돼서 있다. 이게 바로 흡부의 확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흡부는 이제 대도시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확률적으로 어떻게 물건을 구매하는지 소비자의 심리 상태만을 반영해서 이론을 전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마음속만을 들여다보고 전개한 이론이다. 그래서 이 흡부 이론을 미시적 이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크리스탈러 이론은 중심지가 계층제에 따라 분포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 도시가 어떻게 형성돼 가는지 도시의 형성 체계를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포괄적 관점의 거시적 이론입니다. 근데 이 흡부는 소비자의 심리 상태만을 반영해서 전개한 이론이죠. 그죠? 자, 대도시 소비자는 거리는 가깝고 규모가 큰 점포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으니까 첫째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 그런데 적당한 거리에 고차 중심지가 있다면 인근의 저차 중심지를 지나쳐버릴 가능성이 크다 이 말입니다. 지나쳐버리니까 여기는 상권이 형성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여기도 공통적으로 하나의 상권이 형성되려면 이 소비자의 기호, 소득, 교통 편의 관계 이런 걸 참작해서 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선택된 상품을 취급해라. 그래야 공통적으로 여기가 한 개의 상권으로 형성될 수 있다. 이게 이제 흡부의 확률 모형인데, 그럼 이 흡부의 이론에 따른다면은 중심지 크기가 좀 적더라도 있잖아요. 점포의 크기가 좀 적더라도 거리가 가깝다면 물건 구매하러 가죠. 또 거리가 다소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크기가 크다면 역시 물건을 구매하러 가겠죠. 그죠? 근데 이 각 중심지가 그러면 소비자를 어느 정도 끌어가는가? 아니, 각 중심지가 소비자를 어느 정도 끌어가서 자신의 시장을 어느 정도 확대해 가는가? 이 각 중심지가 소비자를 끌어가는 힘, 즉 고객 유인력, 다른 말로 바꾸면 시장을 어느 정도 소비자를 끌어가서 점유해 가느냐 이 말이야. 시장 점유율. 이게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소비자를 끌어가는 힘, 고객 유인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자, 이 흡부의 확률 모형도 역시 뉴턴의 만유 1법칙을 응용한 거죠. 중력모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뉴턴의 만유 1법칙은 아까 두 물체가 끌어다니는 힘이 두 물체의 크기에는 뭐하고 비례해서 결정되고 두 물체 간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해서 결정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소비자를 끌어가는 힘은 두 점포의 크기에는 비례, 두 중심지 간의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해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공식화 시키면 비례하는 게 분자해가고 반비례하는 게 분모해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두 중심지, 즉 점포죠, 점포. 점포의 크기, 매장 크기에는 비례. 이게 이제 경쟁하고 있는 게 점포라면 점포의 크기가 되겠죠. 근데 경쟁하고 있는 게 도시라면 도시의 인구수가 되는 겁니다. 인구수나 뭐 상점의 크기는 같은 말이에요. 경쟁하고 있는 게 상점이라면 상점의 크기가 되는 거고 도시라면 경쟁하고 있는 게 도시라면 도시의 인구수가 되는 거죠. 이 인구수 상점 크기는 뭐한다? 비례. 그리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랬어요. 제곱에. 그래서 이제 공식을 만들면 매장 크기, 이 점포의 크기를 거리 제곱으로 나눈 값이 되는데요. 이 실제 이 제곱이라는 게 뭐냐? 이 제곱이 마찰계수입니다. 마찰계수. 거리 마찰계수, 공간 마찰계수를 뜻하는데 마찰계수는 대부분 2가 나와요. 대부분 2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거리의 제곱 이렇게 통용하는 거다. 실제는 공식이 매장 크기의 거리의 마찰 계수 성으로 나누는 거죠. 그죠? 마찰 계수 성으로 나눠야 되는데 마찰 계수가 대부분 2만 나오니까 그냥 거리의 제곱하고 통용하는 거예요. 자, 이 고객 유인력이 매장 크기를 즉 도시의 인구수를 거리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 이제 고객 유인이 되는데요. 이 흡부의 확률모에서 고객 유인을 계산한 문제는 매년 계산 문제로 한 문제 다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계산 문제로 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매년 그냥 고정적으로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작년에 안 나왔어요. 이게 29회 때 이게 이 문제가 계산 문제로 안 나왔다는 게 이해를 못할 정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시험에 이 문제는 계산 문제로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작년에 한 번 딱 안 나왔는데 올해 이 문제가 안 나오면 시험이 아니죠.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푸는 요령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해마다 한 문제 꼭 등려하는 문제는 연습을 해서 풀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렵느냐? 그렇지가 않아. 한 두 번 풀어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오늘 유형을 좀 익혀가고 풀도록 한번 해보자요. 자, 그 198쪽 넘기면은 길잡이 문제가 여러 문제 나와 있어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길잡이 문제. 그 길잡이 문제는 우리 시험에 출제된 기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습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조금 이제 계산기를 써야 답이 나오는 게 있고 계산기를 안 쓰고 그냥 암산으로도 답이 나오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계산기가 없으니까 계산기 없이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를 한 개 풀어보자 말이야. 그게 2번 문제. 1번 문제는 계산기를 써야 돼요. 그건 다음 단계 3월에 가서 제가 정리해드리고 풀어드리고 기출 문제는 앞으로 풀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으니까 나머지 문제는 제가 다 풀어드립니다. 다음에 오늘은 계산기 없이 풀 수 있는 2번 문제를 한 개 풀어보자요. 자. C도시 인근에 A, B 두 개의 할인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흡부의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하여 A가 아니고 뭐 B 할인점을 이용할 이용객 수를 계산해 봐라 그랬죠. 이제 근데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지금 C도시가 있어요. C도시가 있는데 C도시에 30만 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지? 근데 이 C도시로부터 A 할인점까지의 거리는 10km가 떨어져 있고 B 할인점까지의 거리는 20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A 할인점의 크기는 5,000제곱미터고 B 할인점의 크기는 2만 제곱미터다. 그지? 이랬을 때 이제 B 할인점을 이용할 이용객 수를 계산하라. 근데 단서를 봐. 문제에서 단서 뭐냐. 거리 마찰 계수는 얼마이고? 2. 마찰 계수는 항상 2로 줍니다. 마찰 계수는 대부분 2로 주기 때문에 그냥 거리의 제곱으로 통용하는 거예요. 마찰 계수는 2이고, 그리고 도시 인구의 60%가 할인점을 이용한다고 가정한다 그랬죠.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요 C도시의 인구가 몇만? 30만이 있어, 지금. 30만인데, 이 30만 중에 60%만 A나 B 할인점에서 물건을 구매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30만에 60%면 얼마? 18만 명. 18만 명. 그 해설에 18,000이라 되어 있는데 18,000이 아니고 18만입니다. 30만 곱하기 60% 하면 18만이 되지 18,000이 아니죠. 그죠? 그 뭐 어쩌다가 또 18,000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18만입니다. 그럼 18만 명인 60%가 A나 B 할인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거예요. 그러면 12만 명, 40%인 12만 명은 어디 간다는 거야? 이 C도시에 중심지가 할인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할인점은 뭐야? 중차 중심지 아닙니까? 중차 중심지, 그지? 그럼 저차 중심지도 있고, 고차 중심지도 있죠. 백화점도 있을 거고, 구멍가게도 있고, 편의점도 있잖아요. 재래시장도 있고. 그러니까, 이 30만 중에 18만 명은 A나 B 할인점을 이용하는데, 나머지 40%, 12만 명은 백화점에 가서 물건 구매하는 사람도 있고, 편의점 가서 물건 구매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요 C도시에 있는 인구 60%인 18만 명이 A 아니면 B 할인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요 18만 중에 몇 명이 B 할인점을 이용하겠냐 이 말이야. B 할인점을 이용할 이용객을 구하라 그랬죠. 그럼 이제 지금 할인점이 A하고 B 두 개가 나왔죠. 이 고객 유인율을 구하라. B 할인점의 유인율을 구하라 이 말이거든. 근데 점포가 이렇게 A하고 B가 나오면 두 개의 유인율을 다 계산을 해야 돼. A하고 B에 A, B의 유인율을 구하면 A의 유인율, B의 유인율이 나오겠죠. 그럼 전체가 얼마 하는 게 나오잖아, 그지? 그 전체에서 B가 얼마를 차지하는 걸 계산해 내는 거야. 별로 어려운 게 없어. 자, 고객 유인력은 매장 크기를 거리 제곱으로 나눠주면 된다 그랬죠? 거리의 제곱이 이게 뭐야? 마찰 계수인데, 마찰 계수는 대부분 2로 준다 그랬잖아. 단서에 그냥 마찰 계수는 2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거리 제곱으로 나오면 돼요. 마찰 계수를 1로 줄 수도 있겠지.
그럼 거리의 일성이니까 일성 있을 없으나 똑같으니까 그냥 매장 크기를 거리로만 나누면 되죠. 근데 대부분 2로 줍니다. 마찰 개수는. 그럼 자, 매장 크기를 거리적으로 나누면 되는데 A는 매장 크기가 얼마? 5,000 제곱미터고 거리가 10km니까 10의 제곱으로 나눠야 되는 건데 10이 아니고, 그지? 그럼 5,000을 10의 제곱으로 나누면 5,000 나누기 100이니까 얼마고? 50이에요, A는. 그리고 B는 매장 크기가 2만이고, 거리가 20km니까 20의 제곱, 20의 제곱은 400이죠. 그럼 2발을 400으로 나누면 역시 B도 50이 나왔죠. 그럼 A, B 전체 이윤익이 얼마냐 말이야. A가 50이고 B가 50이니까 전체가 얼마야? 100이잖아요. 이 전체 이윤익을 구하라고. 응? 그럼 전체가 100인데 그 중에 B를 이용할 이용객이 얼마냐 그랬으니까 B는 100 중에 얼마? 50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B는 100 중에 50이니까 2분의 1이니까 50%죠. B의 고객 이윤익이 50%. 그럼 A도 100분의 50이니까 A도 50% 되겠죠. 그지? 그럼 이 30만의 인구인 60%인 18만 명이 A나 B 할인점을 이용하는데 이 18만 명 중에 A 할인점도 50%, B 할인점도 50%를 이용한다 이 말이잖아. 그지? 각각 50%. 그러니까 B 할인점도 9만 명, A 할인점을 이용할 이용객도 9만 명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네. 그죠? 아주 간단해요 이거는. 자, 잘 봐. 이렇게 A 점포, B 점포의 크기를 이렇게 주고요. 거리를 몇 킬로 줍니다. 그리고 요 C 도시의 인구가 얼마다 하고 이렇게 주면서요. C 도시 인구의 몇 퍼센트가 요 A, B 할인점을 이용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비율 곱해서 몇 명인지 구해놓고, 그럼 할인점에 A, B 두 개가 나왔잖아요. 그럼 A의 유인력도 다 구하고 B의 유인력도 구하란 말이야. 매장 크기를 거리적으로 그냥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A 유인력이 50, B 유인력이 50이 나왔으니까 두 개를 합친 유인력이 100이죠. 그 100 중에서 P를 이용할 이용객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100분의 50. 100 중에 50이 B. 또 A 그러면 또 역시 A도 100분의 50이죠? 그러니까 각각 50%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18만 중에 A 할인점도 50%인 9만 명이, B 할인점도 50%인 9만 명이 이용할 것이다. 이런 뜻이다. 한번 해보면 그럼 충분히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없으니까. 할 수 있겠죠? 이제 3월 마지막 주부터 해가지고 전국 모의고사가 이제 첫 모의고사가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치러지겠죠. 그죠? 1, 2월 진도 끝나고 나면 이제 3월 달 또 진도 나오면 중급 이론 절반 정도 진도 나간 상태에서 이제 첫 모의고사 치러지죠. 3월 말에. 반드시 내겠습니다. 요 문제를. 약속했다 내가 반드시 낸다고 알았죠? 그 다음에 또 그 3월 말에만 모의고사를 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전국 모의고사는 전 과목을 다 치는 거다. 그죠? 여러분이 신청해가지고 문제지를 사갖고 와서 치는 거고 그거 말고 이제 두 달에 한 번씩 진도가 끝나죠. 1, 2월 말 되면 기본 이론 끝나죠. 또 3, 4월에서 4월 말 되면 중급 이론이 끝나죠. 5, 6월에서 6월 말 되면 심화 이론이 끝나죠. 여기까지가 이론 과정이고 7월부터는 문제 풀이잖아. 그죠? 그제? 이론을 앞으로 3번 반복한단 말이야. 근데 이론 과정이 끝날 때마다 우리 개론은요. 제가 수업 시간에 모의고사를 한번 칩니다. 개론만. 알았죠? 그러면 3월 첫 주에 한번 치겠고 5월 첫 주에 또 한번 치고 7월 첫 주에 가서 또 한번 치겠죠. 이론 과정이 끝날 때마다 한 번 친다 그랬으니까 앞으로 3번 친다고 모의고사를. 오케이? 3월 첫 주에 모의고사 쓸 때 요 문제 한번 내볼게요. 숫자만 바꿔가지고 한번 풀어봐요. 이건 오늘 시험에 나올 거라니까. 그러니까 연습해서 풀도록 하셔야지 당연히. 그제? 자, 이렇게 상권 분석 이론을 대표하는 게 이제 중심이론인데 중심이론은 크리스탈의 중심이론이 있고 허프의 중심이론이 있어요. 근데 크리스탈 이론은 한 도시에서 중심이가 저차, 중차, 고차, 계층수에 따라서 분포하는 과정을 통해서 도시가 형성되거나 이 도시의 형성 체계를 입증하고 됐던 아주 포괄적인 거시적 관점의 이론이고 허프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확률적으로 어떻게 물건을 구매한가를 봤어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심리 상태만 가지고 소비자의 마음속만을 들여다보고 전개한 이론이니까 허프 이론은 미시적 이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 고객률 계산은 요를 좀 숙지해 놓고 다섯 번째 상권 분석 이론 넬슨이 주장한 소매 입지 이론. 그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 그랬으니까 소매 입지다 도매 입지가 아니고 소매 그러니까 도매 상점이 아니고 소매 상점이 입지할 때 지켜야 될 8가지 원칙을 제시한 겁니다. 넬슨은 소매 점포는 입지를 할 때 8가지 원칙을 지켜서 입지를 해야 매출액을 확보하고 생존이 가능하다. 그래서 소매 점포가 입지할 때 지켜야 될 8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래서 점포가 입지할 때 지켜야 될
8가지 원칙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소매 입지론을 점포 입지 8원칙이라고 합니다. 소매 점포가 입지할 때 지켜야 될 8가지 원칙이다. 그래서 점포 입지 8원칙이라고 하는데요. 기억부터 8개 원칙이 나와있어. 빨리 제목들을 신속하게 3번 읽어봐야 돼요. 제목을 구행해야 되겠지, 당연히. 양립성, 고객의 중간요인, 잠재적 받쳐성, 집정 흡입력, 또 상근의 지역의 적합지정, 현재 지역 후보의 적합지정, 경합성의 최소화, 용지 경제학, 8가지 원칙이 있는데, 우리 시험이 객관식 시험이니까, 주관식은 아니고, 그죠? 객관식 시험이니까, 넬슨의 소매 입지 8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는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올 수 있는 게, 그 7번째 보면 경합성의 최소화인데, 경합성의 최대화 이렇게 고쳐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매 점포는 경합성을 최소화시켜라. 즉, 경합을 최소화시켜라. 이 말이 경쟁을 회피하라. 이 말입니다. 경쟁을 서로 피해야, 서로 생존이 가능한 거지. 치열하게 경쟁하면 한 개 점포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합을 최소화시켜라. 그걸 경합성의 최대화로 고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8개 8원칙 제목은 한번 봐야 되겠고, 그 8가지 원칙 중에서도 넬슨이 가장 소매 점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 바로 기억에 있는 양립성입니다. 그 양립성을 가장 강조하였다. 그렇게 돼 있지? 양립성은 게 뭐냐? 양립성은 인접 점포 상환에 고객을 서로 주고받는 현상. 그러니까 A하고 B가 서로 인접해 있단 말이야. 인접해 있는데 A 점포에 왔던 고객이 B 점포에 가서도 물건을 구매하고, 또 B 점포에 왔던 고객이 A 점포에 가서도 물건을 구매한다면 서로 점포끼리 고객을 주고받고 함께 생존할 수 있다. 고객을 서로 주고받으면. 양립이라는 말은 이게 해석을 하면 함께 선다 이런 뜻이야. 함께 선다. 즉 이게 무슨 말이야? 인접 점포가 고객을 주고받아서 함께 생존하라 이 말이다. 소매 점포는 소매 상점끼리는 서로 고객을 주고받아서 함께 생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양립을 제일 강조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요 인접하고 있는 두 점포가 고객을 주고받고 함께 생존할 수 있느냐? 함께 생존하고 고객을 주고받으려면 두 점포가 서로 보완제를 취급하라 이 말. 보완제. 대체제가 아니고 보완제를 취급하는 점포가 근접해 있어라 이런 뜻인데요. 자, 우리 대체제, 보완제 다 정리했잖아요. 보완제는 서로 보완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 보완제는 함께 사용하는 두제와, 대체제 그러면 대신 사용하는 두제. 만족도 똑같으니까 서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두제를 대체제. 보완제는 서로 보완이 이루어진다. 즉 함께 사용할 때 더 큰 만족을 주는 두제하죠. 함께 써야 되는 거. 커피와 프림, 또 바늘과 실, 샤프와 샤프심 이렇게 함께 사용할 때 더 큰 만족을 주는 두제가 보완제인데요. 즉 A하고 B가 보완제를 취급하라. 그러니까 A 점포가 커피를 판매한다. 그럼 B 점포는 프림을 팔아라는 거야. 그럼 커피 사러 왔다가 프림 사러도 가고, 프림 사러 왔다가 커피 사러 가는 거죠. 그래야 고객을 서로 주고받고 함께 생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소매 상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고객을 주고받고 함께 생존하는 거. 넬슨이 가장 강조한 게 양립성이다. 이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6번째, 후보의 입지 효과의 시간 법칙. 입지 효과의 시간 법칙. 좋은 상업 입지는 입지가 좋으면 효과도 크게 나타난다. 이 효과가 크다는 말이 뭐야? 수익을 크게 안겨다 준다 이 말입니다. 위치가 좋으면 당연히 수익도 크겠죠. 근데 그 입지 효과는 반드시 나타나는데, 그 입지 효과가 계정과 더불어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나타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입지 효과는 반드시 나타나요. 위치가 좋으면 수익도 커요. 그러나 그게 문만 열어놓는다고 바로 오픈할 때부터 적극적으로 수익이 크게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나타난단 말이야. 즉, 자, 이렇게 지금 사거리가 있고, 그죠? 요 사거리가 있고, 여기서 또 사거리로 들어가면, 여기 또 골목길로 해서 들어가고, 골목길로 또 들어가면 또 이렇게 길이 있고 막 그렇죠? 그런데 요 사거리 코너에 이런 위치, 이런 데 위치를 딱 잡고, 그죠? 점포를 운영하면 상당히 위치가 좋으니까 매출도 크게 발생하겠죠? 근데 일로 들어와가지고 사거리에서 골목길로 들어와서 요 골목길 속에서도 숨어있는 이런 자리에 위치를 선점하면 이 매출이 커질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죠? 좋은 상태라고 볼 수가 없지. 그러니까 위치가 좋으면 당연히 효과도 크다. 즉 무슨 말? 수익을 크게 안겨다 준단 말이야. 근데 왜 그게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점포가 입지했다는 걸 소비자가 인지하는데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입지 효과는 반드시 나타나지만 그게 계정과 더불어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나타난다. 그 입지 효과가 시간적 여유를 두고 나타나니까 시간 법칙을 하는 거예요. 뭐 입지 효과의 시간 법칙 또는 상업 입지의 시간 법칙. 좋은 상업 입지는 효과가 크지만 그게 개정과 더불어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나타난다. 그래서 입지 효과의 시간 법칙, 상업지의 시간 법칙을 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상권 분석 이론을 6개를 비교해 드렸어요. 6개 이론이 나왔고, 또 이 이론 외에 또 있습니다. 자, 오른쪽 배에 점포의 입지와 유형 가면은 그게 7번째 이제 상권 분석 이론이 공간균배 원리 하는 게 있거든요. 그 공간균배 원리, 그것도 이제 상권 분석 이론이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그 점포의 입지와 유형부터는 공간균배로부터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수고했습니다.